저는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두만강이 흐르는 국경 마을이었습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 보는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에 그 강은 참 넓어 보였습니다.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어서 걸어서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 집은 회령시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흙벽돌로 지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화장실은 집 밖에 따로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그 화장실에 가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영하 2, 30도까지 내려가는 날이면 볼일을 보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북한 시골집은 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회령에 있는 제철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셔서 출근 준비를 하셨습니다. 공장까지 걸어서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버스가 있기는 했지만 기름이 없어서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걸어 다니셨습니다. 저녁 7시나 8시쯤 되어야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고된 일을 하셔도 월급은 쌀 몇 킬로그램 살 돈밖에 안 되었습니다. 배급이 제대로 나올 때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배급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늘 웃으셨습니다. 퇴근길에 옥수수를 한 줌이라도 구해오시면 그게 그날 저녁 반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옥수수를 삶아주시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나눠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은 잔치날이다 하고 웃으시면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옥수수 몇 알이 잔치라니.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장마당이라는 건 우리 남한으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입니다. 배급이 끊기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장마당에 나와 뭐든 팔았습니다. 어머니는 두부를 만들어 파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콩을 갈고 두부를 만들어서 장마당에 내다 파셨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어머니는 불평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두부가 잘 팔렸다며 웃으셨습니다. 그 시절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위대한 장군님 덕분에 우리가 산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의 초상화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미국 놈들이 얼마나 나쁜지, 남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지 배웠습니다. 저는 그게 다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집 앞에 나가면 강 건너 중국 마을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정전이 일상이어서 깜깜한데 중국은 왜 저렇게 밝을까? 남조선보다 우리가 잘 산다는데 중국보다도 못 산다는 건가? 어린 마음에도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입 밖에 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번은 친구에게 중국은 왜 저렇게 밝아? 하고 물었다가 그 친구 아버지한테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하면 온 가족이 잡혀간다고. 저는 그때부터 의문을 품어도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의문이 훗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리고 제가 그 강을 직접 건너게 될 줄은. 심지어 2번씩이나 그 일은 제가 23살 되던 해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제철 공장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셨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셨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 동무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게 자랑이셨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것. 그게 아버지가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오래된 기계가 고장나면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춰버렸습니다. 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공장 간부들은 책임질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은 빠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성분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성분이라는 건 북한에서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남쪽에 친척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 가족은 늘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좋은 직장도 못 가고 승진도 못하고 평생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신 것도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간부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기계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고, 규정을 어겼다고, 터무니없는 누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담당하던 구역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버지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조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하지만 이미 결론은 나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빨리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성분 나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면 모든 게 간단해졌습니다. 조사를 받으시던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셨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평생 쌓인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차가워진 아버지 손을 잡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서 여보, 여보하고 부르시다가 기절하셨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도 조문을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과 엮이면 자기들한테도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북한에서는 그랬습니다. 한번 찍히면 주변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피했습니다. 죄인의 가족이라는 눈초리를 받으며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고 친 집이래. 성분이 안 좋더니 결국 그렇게 됐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평생 성실하게만 사신 분인데 어머니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하루아침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런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 나라에서는 힘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분이 나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언제든지 희생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생각.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같은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부터 탈북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보고 나니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저 둘이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탈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걸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회령은 국경 도시였습니다. 두만강만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가 많은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수소문하면 브로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라는 건 돈을 받고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국경 경비대를 피해서 강을 건너는 방법, 중국에서 숨어 지내는 방법,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안내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에 걸쳐 돈을 모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이것저것 팔았습니다. 담배도 팔고 중국산 물건도 팔았습니다. 어머니 몰래 따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줄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탈북 비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몇 년치 생활비였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모이자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 가면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위험하다고. 특히 나이 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한 분은 더 위험하다고.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60이 넘으셨습니다. 다리도 불편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장마당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시다가 허리와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으셨습니다. 북한에서는 병원에 가도 약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 샀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참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점점 나빠지셨습니다. 국경을 넘는 건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얼어붙은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면 그대로 강물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경비병에게 발각되면 총에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뛰어서 도망쳐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기에는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동무, 솔직히 말하겠소. 어머니를 모시고 가면 둘 다 잡힐 수 있어. 차라리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나중에 어머니를 모셔오는 게 낫소. 한국에서 돈을 벌어 브로커 비용을 마련하면 어머니를 안전하게 모셔올 수 있어.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홀로 두고 간다는 게 어떻게 효도입니까? 아버지도 안 계신데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사시라고.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자니 위험하고 두고 가자니 마음이 찢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탈북을 하려고 한다고.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꼭 모시러 오겠다고.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불효자라고 욕하실까봐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간다고 생각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한참 뒤에 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가거라. 너라도 살아야지. 어머니의 그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너라도 살아야 한다고. 아버지처럼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지 말라고.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약속드렸습니다. 반드시 모시러 오겠다고.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꼭 어머니를 모셔오겠다고. 꼭 다시 만나자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릴게. 이 어미가 기다릴 테니 조심해서 가거라. 그 말씀에 저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우리 모자는 방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16년 겨울, 저는 드디어 탈북을 결행했습니다. 날짜는 12월 중순이었습니다. 강이 꽁꽁 얼어붙는 시기였습니다. 브로커가 잡아준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비가 가장 느슨하다고 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꼭 모시러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을 닦으시며 웃으려고 애쓰셨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 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두만강 앞에 섰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됐습니다.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라고. 저는 강을 건넜습니다.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꼭 모시러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북한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두만강을 건넌 뒤 중국에서 며칠을 숨어 지냈습니다. 브로커가 마련해준 은신처였습니다. 조선족 분이 운영하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조선족이라는 건 중국에 사는 우리 민족입니다. 말이 통하니까 탈북자들을 숨겨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위험을 감수하고 도와주시는 거였습니다. 발각되면 그분들도 처벌받았습니다. 중국에서 며칠을 보낸 뒤 동남아시아로 이동했습니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쳤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숨어서 다니고 밤에만 이동하고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러 가려면 먼저 한국에 가야 했습니다. 드디어 태국 한국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신원 확인을 받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16년 봄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눈이 부셨습니다. 공항이 너무 밝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밝기였습니다. 회령 우리 집은 밤이면 촛불 하나로 겨우 버텼습니다. 정전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한밤중에도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공항 안을 걸으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들 깨끗한 옷을 입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서는 무슨 광고가 계속 나왔습니다. 커피 가게에서는 처음 맡아보는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받는 곳입니다. 석 달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휴대전화 쓰는 법, 은행에서 돈 찾는 법, 버스와 지하철 타는 법.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휴대전화가 특히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손전화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전화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작은 기계 하나로 세상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외부 정보를 접하면 처벌받았습니다. 라디오도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어서 외국 방송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무엇이든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어지러웠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자만 해도 수십 종류였습니다. 라면도, 음료수도, 과일도 넘쳐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쌀 한 줌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저는 마트 안을 한참 동안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뭘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정착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작은 임대 아파트도 배정받았습니다. 드디어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졌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여기서는 당연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고 가고 싶은 곳에 가도 되었습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총화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생활총화라는 건 북한에서 매주 하는 자아비판 모임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비판하고 자기 잘못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안 하면 처벌받았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뭘 드시고 계실까? 추운데 방은 따뜻할까? 연탄은 있으실까? 다리는 많이 아프실까? 장마당에 나가실 수는 있으실까? 아들 없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혹시 제가 탈북한 게 알려져서 조사받고 계신 건 아닐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따뜻한 방에서 배불리 먹고 있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죄책감에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강을 건너시다가 빠지시는 꿈. 어머니가 경비병에게 잡혀가시는 꿈.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건 적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왔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약속했습니다. 꼭 모시러 가겠다고.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브로커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브로커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북한까지 들어가서 가족을 데리고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몇 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막 정착한 탈북민이었습니다.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지만 그 돈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어머니는 60이 넘으셨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셨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자. 내가 직접 어머니를 모시러 가자. 브로커에게 돈을 맡기고 기다리는 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제대로 될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직접 가는 게 빠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국민이 북한에 가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잡히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고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마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두만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미친 짓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한국에 와서 사귄 탈북민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잘 살면 되지, 왜 다시 그 위험한 곳으로 가느냐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잡히면 끝이라고. 죽을 수도 있다고. 그냥 돈 모아서 브로커에게 맡기라고.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하지만 저는 어머니와 한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홀로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들도 없이 60이 넘은 연세에 다리까지 불편하시면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브로커에게 맡기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가야 했습니다. 2017년 겨울, 저는 다시 중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중국 연변으로 갔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중국에 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 그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연변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예전에 저를 탈북시켜준 브로커와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가려고 하시오? 한 번 더 생각하시오. 들어가는 건 나가는 것보다 더 위험하오. 탈북자가 다시 북한에 들어가면 잡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알았습니다. 반역자로 몰려서 공개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평생 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브로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소. 이틀 후에 출발하시오. 날짜를 잘 잡아야 하오. 경비가 느슨한 때를 노려야 하오. 이틀 동안 연변의 작은 여관에 숨어 지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면 두려움보다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17년 12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두만강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니 살을 애는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영하 20도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면 코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저려왔습니다. 강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강을 건너서 자유의 땅으로 갔습니다. 이제 다시 이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 건너편이 북한이요. 경비 초소가 저기 있어. 불빛이 보이시오? 저 불빛을 피해서 가야 하오. 중간에 경비병이 순찰을 돌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 만약 발각되면 그때는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하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잡히면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발, 두 발. 천천히 걸었습니다. 뛰고 싶었지만 뛸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되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경비병이었습니다.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얼음 위에 납작하게 몸을 붙였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얼음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저쪽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드디어 북한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변에서 마을까지 가야 했습니다. 경비 초소를 피해서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경비병 하나가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비병이 뒤쫓아왔습니다. 경비병은 젊고 빨랐습니다. 금방 따라잡혔습니다. 경비병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쳤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냥 필사적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한참을 숨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일단 살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산속이나 빈집에 숨어 있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빵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버텼습니다. 마침내 회령에 도착했습니다.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집들, 흙길, 멀리 보이는 두만강. 하지만 예전 같은 감상에 젖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빨리 어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집안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온 길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여위어 계셨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지셨습니다. 허리도 더 굽으신 것 같았습니다. 1년 사이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고 한참 동안 말을 못하셨습니다. 눈만 커지셨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습니다. 귀신을 보는 것 같은 얼굴이셨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혁이요. 그제야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준혁아, 준혁아.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뼈만 남으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친놈아. 왜 왔어? 위험하게 왜 왔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어머니. 약속했잖아요. 꼭 모시러 온다고. 어머니가 다시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목숨을 걸었구나. 후회 없다고. 1000번 만번 다시 태어나도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어머니와 며칠을 함께 보냈습니다.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제가 돌아온 걸 아무도 몰라야 했습니다. 이웃에게 알려지면 신고당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탈북자 가족을 감시합니다.
탈북자가 돌아오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 켜놓고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곳인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한국에는 물건이 넘쳐나요. 마트에 가면 쌀도 있고, 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어요.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어요.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말이니? 배급 안 받아도 되고, 배급 같은 거 없어요. 돈 주고 사면 돼요. 일하면 돈을 벌 수 있고요. 아무도 감시 안 해요. 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다니. 아들이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한국에서 같이 살아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물으셨습니다. 내가 갈 수 있을까? 이 늙은 것이 집만 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제가 업어서라도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브로커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연락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날짜를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경비가 느슨한 날을 골라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브로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틀 후 밤에 출발하라고. 그날 경비 교대 시간에 빈틈이 생긴다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약간의 식량, 그리고 아버지 사진 한 장. 어머니는 그 사진만은 꼭 가져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발 하루 전 문제가 생겼습니다. 브로커에게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국경에 특별 경계령이 내려졌다고. 어디선가 탈북 시도가 있었는지 경비가 평소보다 몇 배로 강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경계가 풀릴 수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경비대 교대 시기까지 바뀌었습니다. 원래 알고 있던 빈틈이 사라졌습니다. 브로커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분간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제가 북한에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까지 위험해졌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기에는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어머니는 다리가 불편하셨습니다. 빨리 뛰실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경비병에게 발각되면 어머니는 도망치실 수 없었습니다. 저 혼자라면 뛰어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라면 둘 다 잡힐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동무, 솔직히 말하겠소.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건 지금은 불가능하오. 혼자라도 먼저 나가시오. 더 있으면 둘 다 위험하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이런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혼자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저 혼자 먼저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꼭 모셔오겠다고.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 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실망하셨을까? 원망하셨을까?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네가 잡히면 나는 어떡하니? 네가 무사해야 나도 희망이 있지. 또 그 말씀이었습니다. 가거라. 1년 전에도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당신보다 아들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꼭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한국에서 브로커를 구해서 어머니를 안전하게 모셔오겠습니다. 꼭이요.
이번엔 진짜 꼭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기다릴게. 이 어미가 꼭 기다릴 테니 건강하게 잘 가거라. 다음 날 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와 또다시 헤어져야 했습니다. 문 앞에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몸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울고 계신 거였습니다. 어머니, 금방 모시러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또다시 어머니를 두고 어둠 속을 걸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또다시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이 길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만강을 다시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강을 건너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어머니가 계신 마을이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머니를 향해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꼭 모시고 갈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중국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년 초였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열흘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났던 것, 함께 밤새 이야기 나눴던 것, 그리고 또다시 헤어졌던 것.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따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국민이 허가 없이 북한에 다녀온 것입니다. 확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조사관들이 물었습니다. 왜 북한에 갔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북한에 어머니가 홀로 계십니다. 데리고 나오려고 갔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조사관들은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저는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머니를 만나러 간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오래 걸렸습니다.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순수한 목적으로 간 것인지, 다른 의도가 없었는지. 나라에서는 그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분단 상황에서 북한을 다녀온 사람을 그냥 보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몇 달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좁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계가 없으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가고 그게 반복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몇 주가 지났는지 헷갈렸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효도하려고 목숨 걸고 간 것인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은 법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쯤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아들이 잡혀갔다고 생각하실까? 혹시 나 때문에 어머니도 조사받고 계신 건 아닐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헤어질 때 우시던 어머니, 손 흔들며 배웅하시던 어머니, 그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원래 종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신 아버지께 빌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제가 꼭 모셔갈 테니 그때까지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면회를 오는 분들께 부탁했습니다. 탈북민 지원 단체분들이 가끔 면회를 와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와야 한다고, 브로커를 찾아달라고. 다행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탈북민을 돕는 선교사님 한 분이 브로커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다른 방법으로 모셔올 수 있는 브로커였습니다.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브로커가 북한까지 들어가서 어머니를 데리고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후원금을 모아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헤어진 가족을 위해서 모르는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구나. 남을 위해 자기 돈을 내고 자기 시간을 쓰는 분들이 있구나.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을 도우면 오히려 의심받았습니다. 왜 돕느냐고, 무슨 속셈이 있느냐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아무 데가 없이 도와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어머니를 중국으로 먼저 빼낸 다음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한국으로 모셔오는 방법이었습니다.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까지 가시면 거기서 한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브로커에게 당부했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고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안전하게 천천히 모셔와 달라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어머니만 무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좁은 방에서 하루하루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히 빠져나오셨을까? 중국까지 가셨을까? 경비병에게 잡히지는 않으셨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강을 건너시다가 빠지시는 꿈, 경비병에게 잡혀가시는 꿈,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면회를 온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무사하십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됐구나. 어머니가 나오셨구나. 살아서 나오셨구나. 선교사님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으로 오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드렸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서 나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저도 이 상황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태국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뒤 저는 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히 빠져나오셨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60이 넘으신 연세에 다리까지 불편하신 분이 그 먼 길을 오셨습니다. 중국을 거쳐 라오스를 지나 태국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얼마 후 제 법적 절차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제가 북한에 간 목적이 순수하게 어머니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허가 없이 북한에 간 것은 법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효도를 위해 목숨을 건 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몇 달 만에 맡아보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살았구나.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나도 살았구나.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서류 절차가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시는지, 비행기는 언제 타시는지. 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18년 여름, 어머니가 한국에 도착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설레고 떨리고 긴장되고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꽃다발을 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으로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귀국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마중 나온 사람들. 다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입국장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시는 문 앞에 손에는 꽃다발을, 가슴에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안고 비행기 도착 시간이 지났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나오는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안 보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공항 직원이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두리번 주변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찾고 계신 거였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휠체어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작고 마르셨습니다. 뼈밖에 안 남으신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 먼 길을 오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머니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셨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준혁아, 이게 꿈이니 생시니?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우리는 공항 한복판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신기한 듯이 보는 사람도 있었고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씀을 못하시고 그냥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서질까봐 살살 안았습니다. 어머니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1년 전 처음 탈북할 때 어머니께 약속드렸습니다. 꼭 모시러 오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아버지 못다 한 효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셨던 어머니, 제가 꼭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는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저처럼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힘드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잘 해내셨습니다. 휴대전화 쓰는 법도 배우시고 버스 타는 법도 익히셨습니다. 늙은 것도 배워야 산다며 웃으셨습니다. 하나원을 나오신 후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잘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겨울마다 연탄을 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연탄이 없으면 방이 꽁꽁 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보일러를 켜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야, 이게 뭐냐? 불도 안 떼는데 방이 따뜻해지네.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신기해하시는 모습이 귀여우셨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도 신기해하셨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두면 상하지 않는 것도 신기해하셨습니다. TV에서 온 세상 소식이 나오는 것도 신기해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마트에 처음 가셨을 때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다 뭐냐? 이렇게 물건이 많은 데가 어디 있어? 쌀도 있고 고기도 있고 과일도 넘쳐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쌀 한 줌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마트 안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과일 코너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사과를 집어드셨습니다. 준혁아, 이거 사도 되겠니? 당연하죠, 어머니. 원하시는 거 다 사세요. 어머니가 사과를 바구니에 담으시며 우셨습니다. 사과 하나에 우시는 어머니.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지금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십니다. 저는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나갑니다. 어머니 휠체어를 밀며 산책합니다. 별것 아닌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어머니가 맞은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행복합니다. 가끔 어머니와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서의 일들, 아버지 이야기,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좋은 데서 같이 살았으면.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셋이서 함께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지만 그건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아버지는 그 땅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유골조차 모셔오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아버지 산소에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고향 땅을 다시 밟고 싶습니다. 아버지 산소 앞에 절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모시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회령 고향집도 가보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 두만강 강변, 옥수수 나눠 먹던 작은 방. 다 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가족이 함께였기에 행복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그게 가능해질 겁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되겠지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부모님, 형제, 자식들.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단은 이런 것입니다. 가족을 찢어놓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평범한 행복이 모든 이산 가족에게도 주어지기를.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날이 오기를. 그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못다한 효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 손잡고 고향 땅을 밟겠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